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말수는 환갑을 훌쩍 넘긴 66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 13년째, 누구에게 기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녀가 마음을 흔들린 것은 지난해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동네 중매쟁이 할머니가 이제는 따뜻한 동반자가 필요한 나이 아닌가라며 권했을 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죠. 혼자 늙어가기엔 인생이 너무 외롭지 않나요? 좋은 분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보세요. 박철수를 처음 만난 날 말수는 그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50대 후반이라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깔끔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점잖고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부인께서 한말순 씨시죠? 정말 고운 분이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눈빛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귀띔해준 바로는 그는 중견기업 총무부장 출신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첫 데이트에서 박철수는 말순을 고급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인 같은 분은 좋은 곳에서 식사하셔야죠. 그는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식사 중에도 말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헤어질 때 그는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석 달간의 만남 끝에 박철수가 청혼했을 때 말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앞으로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라는 약속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박철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이제부터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그는 하객들 앞에서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 박철수는 오늘부터 이 사람을 평생토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말수는 뒤늦은 행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가면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수는 신혼집에서 2달을 보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박철수는 결혼 직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동기들과 회식이 있어서라며 밤늦게 들어왔지만 점점 술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에게서 도박장 특유의 담배 냄새가 났어요. 여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으니 박철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화투 좀 쳤어. 뭐 어때?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한 달 뒤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 나와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남자 2명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요. 말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철수는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게 소란이 계속되자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뒤 은행에서 확인한 자신의 통장 잔고였어요. 결혼 전 말순이 15년간 모아둔 3,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집에 돌아와 박철수를 따져 물으니
그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부부가 됐는데 내 돈이 따로 있나?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썼어. 말순이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요. 라고 항의하자 박철수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말순의 뺨을 때렸어요. 나 없으면 누가 너 같은 늙은 여자랑 같이 살겠어? 재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잔소리야? 조용히 있으라고.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말수는 얼얼한 뺨을 만지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이 남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노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말순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술에 취해서는 사소한 일로 화를 냈어요. 밥이 늦었다며 상을 엎어버리고 빨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옷을 바닥에 던져댔습니다. 말순의 몸에는 멍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혼녀라는 낙인을 받고 싶지 않았고 멀리 사는 형제들에게 언니가 또 실패했다는 창피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팔과 다리에 생긴 시퍼런 멍들을 긴 소매옷과 긴 바지로 가리고 우편함에 날마다 쌓이는 카드빚 독촉장들을 가마솥불에 태워버리며 괜찮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다 지나간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형제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막내 동생들의 얼굴이 자꾸만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박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독촉장 여러 장을 꺼내더니 말순의 얼굴에 마구 던져댔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꼴이 되는 거라고. 쓸모없는 늙은 거사. 그러면서 식탁 위에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그 파편들이 말순의 팔에 흩어졌어요. 이어서 그릇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며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말순은 피하려고 했지만 박철수의 주먹이 이마를 때렸고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아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고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말순의 팔뚝과 옆구리에 새로운 멍이 번져갔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그때 부엌 한편에 놓인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장독대 뚜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말순은 형제들과 10년 전에 만들어둔 비상신호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중개 역할을 해주기로 했던 슈퍼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독대 뚜껑이 기울었어. 그 간단한 문장이 전송되는 순간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5남매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5남매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슈퍼 사장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장독대 뚜껑이 기울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장남 한기호는 보고서를 검토하던 손을 멈췄어요. 육군 대장인 그는 별 4개를 단 군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신호를 보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즉시 비서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일정 취소하고 비상 연락망 가동해.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법무관 대기시켜놔. 같은 시각 대전 공군본부에서는 차남 한도윤이 회의실에서 나오던 중이었어요. 공군 중장인 그는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그는 즉시 참모에게 연락했습니다. 비상계획 알파 발동, 경찰청 협조 요청하고 법률지원팀 즉시 소집해. 하지만 무력 사용은 절대 금지야. 우리는 법적 절차로만 해결한다. 진해 해군사령부에서 늦은 훈련을 마치고 있던 삼남 한 지역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헬멧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해군 중장인 그의 얼굴은 핏발이 서며 일그러졌어요. 이 개새끼가 결국 욕설이 튀어나왔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부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작전실에 연락해. 즉시 출발 준비하고 지역 경찰서와 협조체계 구축해. 그리고 의료진 대기시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은 정확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지휘하고 있던 사남 한성우는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육군 소장인 그는 별 2개를 단 어깨를 곧게 펴며 실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그는 즉시 법무실에 연락을 넣었어요. 가정폭력 관련 법적 절차 전부 정리해서 대기하고 지역 병원과 상담소 연락처 확보해. 영상 증거 수집 장비도 준비하고. 그는 모든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습니다. 부산 기계화사단에서 막 작전 회의를 마친 막내 한민재는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육군 준장인 28살의 그는 별 하나를 단 젊은 장성이었습니다. 그 개자식이 드디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휴가 신청하고 민간 차량 준비해. 그리고 누나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 검토해도. 5 형제는 각자 군 차량 대신 개인 차량을 준비했어요. 군복도 벗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남 한기호가 전체 공용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우리는 별이 아니라 가족으로 간다. 하지만 법은 절차대로 밟아야 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모든 형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차남 한도윤은 즉시 상황실에서 지역 경찰서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한말순 씨, 주소는. 그는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도록 조치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안전 확보 부탁드립니다. 삼남 한 지역은 진해에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누나 일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들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가 10년 넘게 혼자 버텨온 거 이제 다 끝이야. 더는 숨기지 마. 사남 한성우는 논산에서 출발하며 법무팀에 추가 지시를 내렸어요. 가정폭력처벌법, 접근금지 명령, 임시보호명령 관련 서류 전부 준비해도.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락처도 확보하고. 그는 모든 법적 대응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한민재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이동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누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간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결의는 단단했어요. 비가 내리는 밤 전국 각지에서 5대의 차량이 동시에 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걱정,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가 10년 넘게 혼자 버텨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을 재촉했죠. 장남 한기호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에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돼.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야. 차남 한도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야 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누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밤 2시가 넘어서 5 형제의 차량이 하나둘씩 말순이 사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차가 이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곧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5 형제는 차에서 내려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장남 한기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누나를 지켜내자. 새벽 2시 40분 지구대 경찰차가 먼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말순의 집 앞에 서자 집 안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관 중 1명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순간 집안의 소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시 후 박철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뭔데? 왜 경찰이 와? 그의 음성은 술에 취해 어눌했지만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신고 접수해서 나왔습니다. 문 열고 얘기해요. 신고? 누가 신고했어? 부부싸움인데 왜 끼어들어? 박철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다 끝났다고. 아무 일 없어. 하지만 경찰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확인해야 하니까 문 열어주세요. 안 열면 강제로 열 수도 있습니다. 몇 분의 실랑이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집안을 들여다보니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그릇들과 소주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음식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말순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말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팔뚝에는 새로운 멍과 함께 유리 파편에 긁힌 상처가 보였어요. 젖은 앞치마는 찢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는데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박철수는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봐요, 부인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진 거라고.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5명의 남자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찰관들도 그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맨 앞에 선 장남 한기호가 경찰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신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뒤에 선 4명의 형제들도 각각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는 그들을 보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말순이 가족이라고? 그는 말순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가족이 있었어?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말순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차남 한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말순 씨의 친정 형제들입니다. 누나가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왔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일단 피해자분 병원 먼저 가시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 박철수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몸 피해자야.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좀 삐걱거린 거지. 큰일 아니야. 삼남 한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삐걱거렸다고? 저게 삐걱거린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장남 한기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혁아, 진정해. 법대로 해야 해. 박철수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나도 할 말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를 냈어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봐요. 나도 맞았다고. 이건 쌍방이에요. 저 여자가 나를 핥히고 때렸어요. 사남 한성우가 냉정하게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자해하신 거 다 보였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 상황은 초인종 카메라와 집 앞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박철수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진술서 작성하시고 피해자분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도 없잖아. 막내 한민재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증거요? 누나 몸에 있는 멍들 다 몇 살짜리인지 의사가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 상태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젊은 패기로 가득했어요. 이때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이를 기회로 삼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군대 백 믿고 나를 잡아가려 해요. 이게 정의예요? 장남 한기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권력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적 절차대로만 진행해 주세요. 대신 피해자 보호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절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말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들,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차남 한도윤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야.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경찰관이 최종 정리를 했어요. 일단 피해자분은 병원으로 가시고 가해자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5명의 남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날뛸 수는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제들 중 삼남 한지혁과 막내 한민재가 동행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현장에 남아서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지구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조사실에 앉은 그는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피해자예요.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릇을 던지고 저를 핥히었다고요.
담당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부인 상처가 훨씬 심각한데요? 그리고 아까 손등 긁으신 건 저희가 다 봤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금세 다른 수를 썼어요. 그건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아내가 먼저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박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는 며칠 전에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말순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난폭한지. 맨날 물건을 던지고 깨뜨려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말순이 떨고 있는 모습과 뒤에서 고함치는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말순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전신 타박상, 이마 열상, 팔뚝 다발성 멍, 그리고 이 멍들은 시기가 다르네요. 최근 것부터 몇 주 된 것까지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남 한지혁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에요, 선생님. 누나가 그동안 혼자 참아온 거예요. 막내 한민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말수는 의식이 또렷해지자 형제들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오빠들, 제발 너무 크게 만들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떡해.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돼? 하지만 한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야. 범죄라고. 새벽 5시 박철수는 지구대에서 나와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평소 어울리던 술친구들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들아, 나 지금 억울하게 경찰서 다녀왔어. 아내 친정에서 군대 백 믿고 나를 잡아가려 해. 그는 거짓으로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어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뭐, 군대에서 개입했다고? 그거 불법 아니야? 요즘 군인들이 권력 남용 심하다더니. 박철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별 달고 다니는 놈들이 무력으로 협박했어. 이게 나라냐?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카페, 마트, 심지어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까지 이야기가 번졌어요. 군 간부들이 사적인 일에 개입했다더라. 권력 남용 아니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더니 같은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7시 장남 한기호의 휴대폰에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장님, 온라인에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기호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미 여러 포털 사이트 댓글란과 SNS에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군 간부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권력 남용, 별 달고 다니면서 시민 협박, 이게 바로 군사 독재의 잔재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과 편견으로 가득한 글들이었어요. 차남 한도윤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장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한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대로 답변해. 우리는 가족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지만 박철수의 거짓 선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사에도 연락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요. 군 권력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사남 한성우는 법무팀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언론 대응과 법적 방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 법무관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재정리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의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막내 한민재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하지만 삼남 한 지역이 진정시켰습니다. 민재야, 화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증거로 말해야 해. 오전 10시 박철수는 더 나아가 인권단체에도 연락했어요. 군부의 민간인 탄압을 신고하고 싶어요. 제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말수는 이런 상황을 모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녀에게 외부 상황을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우리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말수는 불안해했어요. 오빠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군대에서 문제되면 어떡해. 한민재가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걱정 말아요.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떳떳해요. 정오가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며 박철수를 비난했고, 다른 사람들은 군 권력 남용이 문제다라며 형제들을 비판했습니다. 장남 한기호는 상황을 정리하며 형제들에게 지시했어요. 언론 인터뷰는 일체 거부하고 모든 대응은 법무팀을 통해서만 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우리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이 답답했어요. 오후가 되면서 박철수의 거짓 선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짜 상처 사진까지 만들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게 제가 당한 폭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저만 고발당했어요.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의 바다에서 형제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오후 2시 말수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임시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지속적 가정폭력 의심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보호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외부에서는 그냥 평범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CCTV와 비상벨,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말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 같았어요. 형제들은 교대로 보호소 주변을 지켰습니다. 장남 한기호와 차남 한도희는 오후 시간대를, 삼남 한지혁과 사남 한성우는 저녁 시간대를, 막내 한민재는 새벽 시간대를 담당했어요. 그들은 평상복을 입고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후 5시 한성우는 변호사와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고발장도 준비했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8시
박철수는 여전히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군인 형제들이 강제로 데려갔는데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그의 게시물에는 동조하는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닌데 이게 말이 돼? 권력 남용 신고해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밤 10시 말수는 보호소 상담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서 신고하신 거 잘하셨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상담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제 형제들이 피해보는 건 아닌지. 인터넷에 안 좋은 소문이 돈다면서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형제분들이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고 계시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상담사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말순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박철수는 술에 취한 채로 지인 2명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박철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 군인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한 명이 부추겼어요. 맞아, 우리도 뭔가 해야지. 형수 어디 있는지 찾아서 데려와야 해. 다른 한 명도 동조했습니다. 박철수는 술김에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 내 아내인데 내가 못 찾을 이유가 뭐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온다. 새벽 1시 3명은 인근 병원들과 여성보호시설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호시설의 위치는 비공개 정보라서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술에 취해갔고 박철수의 분노도 커져갔어요. 새벽 2시 박철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보호소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택시기사였는데 동료 기사로부터 요즘 그 동네 여성보호소에 경찰차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정보를 들었던 것이에요. 박철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보호소 주변을 지키고 있던 막내 한민재는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즉시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같은 차가 계속 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차는 잠시 후 사라졌고 한민재는 과민 반응이었나 싶어서 안심했어요. 새벽 4시 보호소는 고요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한 명이 1층 사무실에서 졸고 있었고 말수는 2층 방에서 간신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보호소 정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지인 2명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에요. 내 아내 어디 있어? 박철수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경비원이 비상벨을 누르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3명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2층에서 잠들어 있던 말수는 소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말수나, 나왔다. 집에 가자.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침대 아래로 숨으며 온몸을 떨었어요. 안 돼. 또 찾아왔어. 박철수는 방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말순을 찾았습니다. 어디 숨었어? 나오라고. 그가 말순이 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말순은 침대 아래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제발 가줘. 나 이제 못 견뎌. 뭔 소리야? 넌 내 아내라고. 집에 가자. 박철수는 말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말순이 저항하자 그의 지인들도 가세했어요. 형수님, 형님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때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고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민재도 상황을 파악하고 형들에게 긴급 연락을 보냈어요. 보호소에 침입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여전히 말순을 끌고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당장 손 떼세요. 경찰관이 제지하자 박철수는 오히려 큰 소리로 항변했어요. 내 아내를 데려가는 게 무슨 불법이야.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납치한 거라고. 말순은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침대에 앉았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오빠들, 나 이제 정말 도망갈 데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형제들이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장남 한기호는 참담한 상황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내일 법정에서 모든 걸 드러내야 해. 차남 한도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자.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 박철수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인가요? 군인들이 권력으로 시민을 탄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법 침입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그들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법정 신문 당일 오전 9시 지방법원 가정법원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철수가 SNS와 언론을 통해 벌인 여론전 때문에 시민들과 기자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군 권력 남용 사건, 가정폭력 vs 권력 갑질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박철수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듯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한다며 몰려온 몇몇 시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이라는 그의 이미지 메이킹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반면 한말수는 여전히 멍든 얼굴로 조심스럽게 증인석에 앉았어요. 그녀는 긴 소매 옷을 입어 팔의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이마의 상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법정 한편에는 5명의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군복이나 계급장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및 가정폭력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 순서를 설명했어요.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어서 증인들의 증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 다툼이 과장된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처가 쪽의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박철수의 억울함을 강조했어요. 이어서 말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의료진단서와 지속적인 폭력의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의료진단서와 사진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박철수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내와 다툰 건 사실이지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아내 친정에서 군대 권력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한 대로 능숙하게 답변했어요. 그 친정이라는 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질문하자 박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5명이 모두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계급이라면서 저를 위협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박철수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이 군의 권력을 배경으로 민간인을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청석의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판사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 보호자분들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신분을 명확히 해야 권력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5 형제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철수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권력 남용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남 한기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판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 한기호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한기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제 둘째 동생은 대한민국 공군 중장 한도윤이고 셋째 동생은 대한민국 해군 중장 한지혁입니다. 넷째 동생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 한성우이며 막내 동생은 대한민국 육군 준장 한민재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5 형제를 바라봤어요. 기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박철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기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별을 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가족으로서 여기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희는 어떤 군의 권력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일반 시민으로서 했고 변호사 선임도 개인 자격으로 했습니다. 차남 한도윤이 일어나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군복을 입고 왔다면 혹은 부대 차량을 이용했다면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과정을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진행했습니다. 삼남 한지혁도 일어났어요. 저희 누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희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만약 저희가 권력을 남용하려 했다면 그런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사남 한성우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사용한 모든 차량의 등록증과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군 관련 자원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막내 한민재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확실히 군의 고위 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법으로만, 시민으로서만 행동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가 그동안 군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던 상대들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 위급 군 장성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깨달았어요. 판사는 잠시 정리 시간을 가진 후 말했습니다.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니 실제로 군의 권력이나 자원을 사용한 흔적은 없군요. 모든 절차가 일반 시민 자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박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별 13을 단 5형제가 실제로 법적 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에 놀랐거든요. 말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오빠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기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신분이 특별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저 누나를 지키려는 형제들일 뿐입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정은 숙연했고 박철수의 거짓된 주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별 13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판사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진 후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변호사와 속삭이며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분리를 명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거처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추가로 설명했어요.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 조절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이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발표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그리고 보호시설 불법 침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를 지지했던 몇몇 시민들도 이제는 그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습니다. 판사의 이 말에 형제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판결이 끝나자 박철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항소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특히 그 자신이 저지른 보호시설 침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은?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지만 형제들은 묵묵히 걸어갔어요. 장남 한기호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만을 따랐습니다. 군인이기 이전의 가족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개인적인 일에 군의 권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차남 한도윤이 보충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주변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감격 때문이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고통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빠들, 정말 미안해.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자 삼남 한지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누나,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우리가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사남 한성우가 실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누나, 이제 안전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저 사람은 누나 근처에도 올 수 없어요. 혹시 위반하면 즉시 구속됩니다. 그의 말에 말수는 처음으로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막내 한민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집도 새로 구해드리고 생활도 안정될 때까지 저희가 책임질게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박철수를 지지했던 시민들 중 몇 명이 형제들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한 중년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당신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오후 4시 형제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장남 한기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누나 안전이 최우선이야. 새로운 집을 구하고 필요하면 이사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자. 차남 한도윤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를 찾아뒀어요. 삼남 한지혁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누나가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해. 사남 한성우는 법적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박철수의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침입 혐의로 실형도 가능합니다. 막내 한민재는 누나의 일상 회복에 집중했어요. 누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할게요. 말수는 형제들의 사랑에 감동받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도 나를 위해. 그녀의 말을 들은 장남 한기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 그리고 우리는 권력을 가족을 지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해.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저녁이 되어 형제들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정기적으로 누나와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모두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거나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차남 한도윤의 말에 모든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법원 앞에서 6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가을 햇살이 포근한 오후였습니다. 5 형제는 말순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공구들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누나의 집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날이었거든요. 장남 한기호는 망치를 들고 깨진 창문 틀을 수리했습니다. 이 창문, 예전부터 잠금 장치가 헐거웠지? 그는 새로운 보안 장치를 설치하며 말했어요. 차남 한도윤은 전기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조명도 밝게 하고 CCTV도 새로 달자. 안전이 최우선이야. 삼남 한지혁은 가장 격렬하게 일했어요. 박철수가 부수고 던진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이 소파는 누나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는 연한 베이지색 소파를 거실 한가운데 놓으며 웃었어요. 사남 한성우는 체계적으로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출입문 자물쇠도 디지털로 바꾸고 비상벨도 설치하자. 그리고 가스레인지 안전장치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그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막내 한민재는 가장 세심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달고 화분들을 곳곳에 배치했어요. 누나, 이 화분은 어떤 곳에 두시면 좋을까요? 그는 말순의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가며 진행했습니다. 말순은 형제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을 위해 직접 몸을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누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장남 한기호가 망치질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을 달고 있는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야.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건 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오후 3시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부엌 한편의 장독대였습니다. 그 장독대는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 가족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빗물에 젖어 뚜껑이 기울어졌던 그 장독대 말입니다. 막내 한민재가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누나, 이제 이 뚜껑을 다시 올려요. 그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하나씩 도와서 뚜껑을 완전히 수평으로 맞춰 놓았어요. 이제는 안 기울 거야. 한민재가 뚜껑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뚜껑은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비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도록 튼튼하고 안전하게 말입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빠들, 내가 그동안 뚜껑처럼 기울어져 살았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기고 참기만 하다 보니 내 삶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던 거야. 차남 한도윤이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누나, 이제는 균형을 잡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삼남 한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언제든 신호 보내세요. 우리는 군복이 아닌 가족으로 달려올 거예요. 오후 5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깨진 것들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어둡던 곳곳에는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엇보다 집 전체에 따뜻하고 안전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자, 이제 저녁 준비하자. 사남 한성우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누나 손맛 그리운데 오늘은 우리가 해드릴게요. 형제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기호는 밥을 짓고 한도윤은 국을 끓였습니다. 한지혁은 나물을 무치고 한성우는 생선을 구웠어요. 막내 한민재는 상을 차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만드는 저녁이었어요. 저녁 6시, 6남매는 새로 차려진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수는 형제들이 차려준 음식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남 한기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른 형제들도 잔을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모두가 함께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형제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기로 했고 각자 휴가 때는 누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말순의 새로운 취미 생활과 사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누나, 전에 하고 싶다고 하신 꽃꽂이 배우는 거 등록해 드릴게요. 막내 한민재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자원봉사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아봐 드릴게요. 말수는 형제들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오빠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부엌에 새로운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 불빛이 장독대를 비추자 수평을 이룬 뚜껑이 안정적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형제들이 각자의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별이 서글프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만날 약속이 있었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나, 뭔가 이상하거나 불안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차남 한도윤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꼭 알려주세요. 삼남 한지혁이 덧붙였어요. 말수는 대문까지 나와서 형제들을 배웅했습니다. 차례로 출발하는 형제들의 차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한민재의 차가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밝았습니다. 특히 부엌의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 뚜껑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거나 발걸음 소리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안전했고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형제들이 단별 13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그 별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평생 잊지 못할 이 하루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장독대 뚜껑이 다시 수평을 찾은 것처럼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균형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있었어요.